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형사정책 가리키는 김인회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 대비 형사정책 기초 이론,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직열의 그 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범죄 예방과 그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죠. 그리고 비행 소년들의 교육이나 지도, 범죄 예방을 예방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이죠. 그래서 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호관찰소, 보통 이제 준법지원센터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데요. 큰 도시마다 이제 준법지원센터, 이른바 우리 법에서는 보호관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가지고 보호관찰관 또는 관찰관으로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소년원,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소년교도소가 아니고요. 소년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또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이제 준법지원센터, 즉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나 비행소년의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전자발찌, 전자장치라고 하는데 전자발찌 집행이나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면허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죠. 전부 다 범죄 예방과 관련된 직무들입니다. 우리 그 보직 공무원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법무부 소속이죠.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법무부 안에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교되는 공무원 이제 보직 그 교정직 공무원인데, 교정직 공무원도 역시 법무부 공무원이죠. 같은 식구긴 한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이에요. 교정직렬은 교정본부 소속이고, 이 보직렬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 되겠습니다. 검찰직은 당연히 이제 검찰청 소속이 되겠죠. 검찰청도 법무부 소속이긴 한데 이른바 외청이래가 나름대로 상당 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외청이 바로 검찰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직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고, 보관찰소, 즉 준법지원센터나 소년원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직열에서 그 지금 제가 가르치는 형사정책 과목이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치러진 적이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 수험 과목으로 채택이 안 됐다가 바로 2024년 올해죠. 2024년부터 비로소 이제 필수 과목으로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종전에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과목 대신 이제 형사정책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처음으로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요. 뭐 처음이라서 그런지 익히 예상했던 바대로 문제가 뭐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뭐 최소 85점, 90점 이상씩 받았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두 번째 치러지기 때문에 첫 해처럼 평이하게 출제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평이하게 출제될 수 있겠지만 또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공부는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게 출제될 걸 대비해서 좀 어렵게 공부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라서 뭐 한 두세 시간은 여러분들 그 형사정책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른바 형사정책 기초 세우기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세우기에서 뭘 할 거냐면, 일단 형사정책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출제 비중은 어떠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형사정책은 내용적으로 볼 때 법령의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법률이나 뭐 명령, 시행규칙 이런 법령의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그게 시험에 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률 용어나 또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이제 형사정책을 공부하면서 좀 지장이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이제 기초수학에서 하는 그 법률 절차나 법률 용어는 형사정책이라는 시험 과목과 관련해가 직접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출제되는 것보다는 일단 형사정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서에 유사한 내용 중에 직접적 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법률 용어나 법적 절차를 좀 개관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형사정책이 조금 더 형사정책 내용 중에 있는 법령을 공부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하고 기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기초서기에서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보호직렬도 이제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은 특히 행정부 소속이죠. 법무부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법을 집행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법을 집행하려면 직무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에 보면 전부 다 법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법인 행정법이라는 법 과목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죠. 행정법. 그리고 검찰직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법으로서요. 그리고 교정직렬에도 형사소송법하고 그다음에 그 교정학이라는 완전 법률 과목은 아닌데 법 과목은 아닌데 반 이상은 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과목이 들어가 있고 우리 보호직은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이번에 형사정책이 들어갔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정책이라는 시험 과목의 내용을 보면 법령의 내용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50% 이상 법령의 내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험에서도 법령의 내용이 50%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정책과 관련된 법은 뭐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모두를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일부,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있는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보호직과 직접 관련된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등, 또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법률들을 다 모아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공부하고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검찰직렬이나 그다음에 교정직렬, 그다음에 보호직렬에서 법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법을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그게 민사법이다, 뭐 상사법, 뭐 가사법, 그다음에 형사법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 보호직과 관련된 법은 어떤 법일까요? 민사법이나 상사법이 아니고 행정법 이런 게 아니고 바로 형사법입니다. 형사법. 자, 그럼 형사법은 말 그대로 형사라고 되어 있죠. 형사. 형은 형벌이라는 의미. 형사제재, 형벌. 그다음 사는 사건할 때 사자죠. 그럼 뭐예요? 형벌과 관련된 사건. 형벌과 관련된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 당연히 범죄겠죠, 범죄. 그리고 형사법은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법. 그래서 형법도 형사법이고요. 형사소송법도 형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도 형사법이고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도 다 형사법입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범죄가 될 만한 행위들,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가하는가,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벌이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처벌되는가, 그걸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법에 정해진 처벌을 하는 절차, 이것을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 절차 또는 형사소송 절차. 형사 절차 또는 형사소송 절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보호직 그 형사 정책과 관련된 법령도 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학에서는 먼저 이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고요. 기타 법률 용어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자료 보시면 자료 2페이지부터 기초소유라는 제목 하에 먼저 형사 절차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흐름. 일단 우리 이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위한 전제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요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범죄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형사 절차는 아예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개시될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제 형사 절차가 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형사 절차는요, 뭐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뭐 법인 잡아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 복수를 위한 절차가 아니죠. 이 형벌, 형사 제재인 형벌은 개인적으로 범죄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피해자 대신 범죄인을 잡아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도 당연히 국가가 진행한 절차죠. 국가기관들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진행한 절차. 그래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형사 절차에서 어떤 절차를 자기가 진행한다거나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범죄 신고를 하거나 또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하거나 또 재판할 때 증언하거나 또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이런 등등을 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 자체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없고요. 또 형사절차에서 주어진 어떤 권한들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가기관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은 어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 하는데 수사기관, 경찰을 수사기관이라 하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요.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를 인지한다. 범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범죄를 인지했다, 범죄를 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어디 뭐 산골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그 범죄 사건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되죠? 범죄 신고나, 그렇죠? 범죄 신고가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경찰서에 와가지고 누구를 고소하겠다라고 해요. 고소한다거나 뭐 고발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범죄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걸 수사기관이 아는 것을 범죄를 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범죄를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수사라는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수사 절차인데, 수사는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수사기관.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경찰이죠. 경찰 중에 이제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다. 사법경찰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경찰 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 또 사법경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죠. 수사는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잡고요. 그 범인이 이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증거죠. 범인 잡고 증거 수집하고 하는 활동이 바로 수사가 되겠습니다. 수사. 그다음 이제 수사는 이제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이 한다. 옛날에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습니다. 수사의 검사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도 수사의 주체인 검사를 도와주는 속된 말로 시다발이 보조자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제 수사권을 경찰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 가지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원칙적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이고요.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도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직접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데 원칙은 사법경찰관.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범인이 수사를 받는 사람을 좀 이따 보겠지만 피의자라거든요.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라고 인정된다. 증거도 확보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해요. 사건을 보낸다는 거죠. 물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봤는데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거나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사건 송치 안 하고요. 송치하지 않고요.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지 않고 그냥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대상이었던 근데 갑이라는 피의자한테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갑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다른 피의자가 등장했다면 그에 대한 또 수사가 개시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고 불송치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송치했다. 보냈다 그러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보낸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 검사 역시 이 피의자가 범죄를 범한 게 맞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크게 볼 때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법원이 진행 재판인데 재판은 법원이 하는데요. 근데 법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은요. 우리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요. 처음부터 나서지 않고 뭐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비로소 해줄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가 발생했잖아요. 이 범죄가 아주 흉악한 범죄일지라도 처음부터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재판하고 범인 밝혀내고 재판해 줄 거야. 형벌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또 다른 국가기관이 또는 민사소송 같은 개인이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 문을 두드리고 이 사건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지 비로소 법원이 움직이죠. 그래서 형사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법원이 나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또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은 누가 요구하냐면 바로 이 검사죠.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볼 때 이 피의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재판해주세요. 재판해서 그 범죄인한테 형벌을 선고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검사의 요구를 법원에 대한 요구를 바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소제기인데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형사 절차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공적인 거죠. 그래서 앞에 공짜를 붙여가지고 공소제기한다. 공소제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공소제기가 뭐라고요? 검사가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공소제기랍니다. 그럼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검사 요구대로 재판을 해주겠죠. 재판을 해가지고 심리 결과 공소 제기된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증명된다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하죠. 유죄 판결을 해서 유죄 판결에서 너는 어떤 죄로 뭐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또 벌금 얼마를 선고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법원에 지는 절차가 재판 절차일 텐데 그 절차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공판, 공적인 재판 절차, 공판 절차다 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공소 제기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고 증명되면 법원이 뭐 한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요. 유죄 형벌 죄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벌, 형벌이나 형사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법원이 선고한 형벌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이제 그 제일 위에 박스에 형사절차가 쭉 나열되어 있죠. 수사, 그다음에 공소제기, 그다음에 공판, 그다음에 뭐예요? 형집행이죠. 공판에서 무죄 판결,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람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가 증명이 안 돼, 증거도 없다. 그러면 법원은 무죄 판결할 겁니다. 무죄다. 무죄 판결에서는 형벌이 선고될 수가 없겠죠. 유죄 판결할 때는 형벌이 선고될 텐데, 그래서 유죄 판결 시에는 형벌이 선고되고 무죄 판결할 때는 형벌 선고 안 되면 그냥 끝나고요.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에 남는 절차가 뭐죠? 바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 예컨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징역이라는 형벌은 어디서 집행해요? 바로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교도소에서 징역이라는 형벌을 집행하죠. 그래서 그 징역형 받은 사람을 교도소에 강제로 가둡니다. 근데 5년 동안 가두는 거죠.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형벌을 집행한 게 바로 교도소의 형벌 집행이 될 겁니다.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교도소 갈 일은 없죠. 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교도소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고된 벌금을 징수하는 것, 이것도 형벌 집행이었죠. 이게 바로 집행입니다. 형벌 집행이까지 되면 이제 어때요?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인을 밝혀내 가지고 본인한테 그에 상한 벌을 다 줬으니까 형사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크게 볼 때 이제 수사, 범죄를 전제로 해가지고 수사, 공소제기, 공판, 그다음 집행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형사 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